이 CCTV 영상을 발견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우진이라는 아이가 검은 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차는 한 유명 대기업의 소유였고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 아래 숨겨진 듯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저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교사, 겸이입니다. 이 도시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가을의 황금비드로 물들고 어디서나 잔잔한 평화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전주는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느긋하고 고즈넉한 삶을 간직하고 있죠. 고풍스러운 한옥, 조용한 찻집, 겨울밤 따스한 화롯가에서 전해지는 옛 이야기까지 이곳의 일사는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때로는 깊이 숨겨진 비밀을 덮고 있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서고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서류 더미와 먼지가 가득한 서고는 좀처럼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와 세월이 느껴지는 문서들 사이에서 나는 우연히 색이 바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의 해맑은 미소는 마치 그 어둑한 밤을 환히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거기에 또렷이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진. 그런데 그 이름 옆에 쓰인 다른 문구가 나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실종 2012,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분명히 이 학교의 학생이었을 텐데 왜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 이름은 학교의 어느 기록에도 선생님들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아이의 실종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 잊혀진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사로서 나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단순히 묻혀버리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사건이 조용히 사라져 버린 걸까요? 우진의 사진을 쥔 내 손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 사진을 발견한 순간 나는 어둠 속에 감춰진 미궁의 입구에 발을 디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선생님들에게 우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하는 눈빛과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는 황 선생님에게 우진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겸이 선생님,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조심하세요. 특히 수상했던 점은 소풍에 참여했던 교사들과 당시 교장이 소풍 이후 모두 학교를 떠났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학교로 전근갔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은퇴했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이 사실들은 나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뭔가 큰 비밀이 이 학교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 말은 나에게 묘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위험한 일이기에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걸까? 나는 진실을 알기 위해 학교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로 가득 찬 서류들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록들 사이에서 나는 우진에 관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진은 학업도 우수하고 품행도 바르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모든 기록은 2012년 어느 날 학교 소품을 기점으로 멈춰 있었다. 진실을 찾기 위해 나는 우진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민지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성품으로 유명했던 교사였다. 하지만 내가 만난 민지 선생님은 과거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우진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더는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한 아이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에요.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멈추세요. 나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민지 선생님은 말을 삼키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다. 우진이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부디 이 일은 잊어주세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그러나 카페를 떠나는 길에 그녀의 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분명히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두렵게 만든 것일까? 무엇이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것일까?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한 젊은 교사가 내가 우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소풍 당시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풍 전날 밤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누군가 그 손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려 하면 이상하게 대화가 금세 끊겼다고 했다. 소풍 이후 우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이후로 우진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또 다른 단서를 얻었지만 상황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뭔가 어마어마한 음모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진의 사진 속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빛나던 아이가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진실은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밝혀내야 했다. 민지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나는 마음이 무겁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전주의 완산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거리가 오히려 내 불안한 심정을 더 돋보이게 했다. 나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결국 나는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주로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건을 파헤치며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덕진공원 근처에 있는 카페 가을빛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 카페는 대학 시절 우리가 자주 찾던 곳으로 갓볶은 커피 향과 잔잔한 재즈 음악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우진의 실종 사건과 그 주변의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자 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경희야,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괜찮겠어? 라고 그가 물었다.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지훈. 이건 단순히 익힌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숨기려는 것 같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2012년 당시의 기사를 뒤지며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신문사 자료실에서 헤맨 끝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우진이 실종된 지 일주일 후 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가 서울에 본사를 둔 선진그룹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선진그룹은 부동산과 기술 산업에서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뇌물이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수사망을 피해갔다. 한 작은 초등학교에 왜 이런 큰 금액을 지원했을까?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특히 학생 한 명이 사라진 직후라니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고 우연히 2012년 4월에 선진그룹이 전주에서 주최한 자선 행사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 실린 사진에서 나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사진 속 우진은 선진그룹의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 서 있었다. 그 남자는 이사모라는 이름의 선진그룹 전무였다. 우진이 왜 거기 있었을까? 내가 중얼거렸다. 10살짜리 아이가 대기업 행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쩌면 우진의 가족이 이 그룹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우진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 우진의 가족 정보가 담긴 기록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우진의 가족에 관한 정보는 마치 흔적조차 없었다. 연락처도 집 주소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우진이 예전에 할머니와 전주의 한옥마을에 살았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지훈과 함께 한옥마을로 향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몇몇 주민들에게 우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다행히 한 할머니가 우진을 기억해냈다. 아, 이 아이 말이군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2012년 여름쯤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낯선 사람들이 그 집을 찾더니 얼마 후 떠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진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간 것은 분명히 뭔가 감요된 상황 때문일 것이다. 나는 점점 더 복잡한 사건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소풍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나는 민지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내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나를 집으로 들였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경희 선생님,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는 문을 잠그며 속삭였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민지 선생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나는 단절히 물었다. 민지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낡은 서랍에서 문서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은 당시 소풍 참가자 명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명단에 우진의 이름은 없었다. 이건 가짜예요. 민지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이 명단을 조작하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민지 선생님, 우리 이걸 경찰에 가져가요. 나는 다급히 말했다. 소용없어요. 그들은 너무 강력해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다. 지훈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우리는 선진그룹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지훈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선진그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조사했다. 갑자기 그의 이메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멈추세요. 늦기 전에 메시지에는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우린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어.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선진그룹과 우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실종을 넘어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경고의 신호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다. 이상한 검은 차가 내 집 근처에 자주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연이라는 생각은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 집 문고리에 걸린 봉투를 발견했을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아무 글도 없는 빈 종이 한 장뿐이었지만 종이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는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사건의 절정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벌어졌다. 평소처럼 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특별히 침입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에서 모은 우진 관련 자료들, 학생 명단,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내 손으로 적은 메모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집에 잘못 두셨을 가능성은 없나요? 라는 경찰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떠났고 나는 더 깊은 공포 속에 남겨졌다. 그런데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익명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묵음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상대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도 짧고 날카로운 문자가 계속해서 도착했다. 멈춰라. 나는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협은 다가오고 있었다. 내 기자 친구 지훈은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내 컴퓨터가 해킹당했어. 우진 사건 관련 파일이 전부 삭제됐어. 누군가 우리가 조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의 말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나만큼이나 단호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며칠 후 민지 선생님이 나를 급히 찾아왔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만났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눈에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다. 경희 선생님, 제발 멈춰주세요. 그녀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무사하지 못했다니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민지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예전에 시도했어요. 이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가족을 위해 그만두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날 이후 나는 내 주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가는 길을 바꾸기도 하고 더 일찍 퇴근하기도 했지만 그 불안한 감각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가던 중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내가 길을 돌자 오토바이도 방향을 틀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뒤돌아보았을 때 그 오토바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겁에 질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우진의 사진 속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멈추면 그 아이는 영원히 잊히고 말 것이다. 내가 포기하면 다른 아이들도 이런 비극을 맞을 가능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어디에 발을 들였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가 감추고 싶은 어둠 속 진실에 발을 들였고 그 진실은 어떤 수단으로도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위험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는 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오래된 CCTV 영상을 발견했다. 화면은 희미하고 거칠었지만 분명히 우진이 보였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검은색 자동차로 끌려가고 있었다. 영상의 날짜는 소풍 전날이었다. 그리고 그 차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번호판이었다. 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선진 그룹의 차량이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찌릿하게 내려앉았다. 우진은 분명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영상을 복사해 지훈에게 보여주고 다음날 민지 선생님을 찾아갔다. 우리는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민지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고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CCTV 영상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차량은 선진 그룹 거였어요. 그쪽에서 학교로 지원금을 많이 줬거든요. 소풍 이후에 몇몇 선생님들이 보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대기업의 후원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요. 민지는 소풍 후에 학교 교직원들이 선진그룹에서 열린 밤사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했다. 저는 집안일이 있어서 가지 않았어요. 다녀온 다른 선생님들 말로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했어요. 다들 웃으면서도 긴장한 것 같았다고요? 내가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려고 결심한 그날 밤, 일이 터졌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밤 9시가 넘어 있었고 날씨가 쌀쌀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고
나는 늘 다니던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2명의 남자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가는 순간 한 명이 내 팔을 붙잡았다. 멈추세요. 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면 후회할 겁니다. 나는 숨이 멎은 것 같았다. 그의 말뿐 아니라 그의 눈빛 때문이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다행히도 근처 가게에서 한 상인이 소리를 질렀고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처럼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짧게 대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동료 교사들도 나를 이산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들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거야?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우진의 사진 속 밝은 미소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아이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곳에서 살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랐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른들의 탐욕과 음모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내가 멈춘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잊힐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 싸움이 너무 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내가 우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평온하기만 했던 전주의 분위기를 깨뜨리며 이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이들의 화제가 되었다. 지역신문과 방송은 우진이 검은색 차량에 강제로 태워지는 CCTV 영상을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건에 대한 분노와 의문으로 들끓었다. 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내 용기를 칭찬하며 나를 응원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반대 의견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왜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추는 겁니까?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어떤 메시지에는 분명한 협박도 있었다. 당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선진 그룹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대하기에는 경찰도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뒤 나는 경찰서에 호출되어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작은 회의실에서 만난 한 젊은 경찰관은 내게 영상의 출처와 사건의 전말에 대해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지훈과의 협력, 민지 선생님의 증언, 그리고 내가 받았던 협박까지. 하지만 내가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은 애매했다. 아직 조사 초기 단계입니다. 사건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라고 경찰관은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경희 씨,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 해도 우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잔혹한 운명을 맞이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이 되면 나는 창가에 앉아 낙엽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곤 한다. 전주의 가을은 언제나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스며 있다.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까? 아니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흔적만 남긴 걸까? 때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 싸움은 너무 벅차고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 미약했다. 하지만 다시 우진의 사진이 떠오르면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불과 10살이었다. 그런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탐욕과 음모에 휘말려 사라졌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대신 움직여줄까? 어느 날 민지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부엌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찻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겸희 씨, 당신이 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란 건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도 바뀌는 건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이 항상 점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가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이 글을 일기장에 적으며 스스로를 다잡고자 한다. 가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어쩌면 이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나일 것이다.